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야당의 압승을, 여당의 참패를 안겼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포함해 단독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비례를 포함해 108석에 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석 12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번 연속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석 가운데 161곳을 차지해 지역구에서만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비례의석까지 합치면 175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곳에 비례의석 18석을 더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석 12석을 얻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1석과 비례에서 2자리를 더해 3석을 차지했고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지역구 1석씩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며 참패를 당했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총선 역시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절반이 걸린 수도권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했습니다. 특히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도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민심이 엇갈리는 충청권에서도 선전하며 압승을 굳혔습니다. 대전 7석을 모두 가져오는 등 충청권 총 28석 중 21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대구 경북 기반을 지키고 격전지였던 낙동강 벨트에서 선방하면서 범야권 200석까지는 막아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켰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는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큰 격차로 패배한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 임기 절반을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표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민심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국민의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 지도부 줄사퇴가 뒤를 이었습니다. 당내에서 대통령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당분간 여권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내심 140석까지도 기대했지만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는 성적표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 줄사퇴가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패배는 본인 책임이라며 정부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이렇게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의정 갈등을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퇴는 당연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부터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총선 참패가 지도부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여당은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릴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윤재욱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예고됐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먼저 국정 쇄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적 쇄신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안보 라인을 제외한 대부분 수석급 참모들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을 쇄신한다는 건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소통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하겠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야당 대표와의 만남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만이자 불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형사 피의자지만 일단 이제 압승한 야당의 대표니까 만나서 국정 운영을 논의하고 이런 식의 변화를 아마 불가피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서 재보궐 참패 후 국민은 늘 옳다며 국정 기조 변화를 예고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기조를 거의 바꾸지 않고 단지 바꾸는 신용 몇 가지만 하는 정도로 그냥 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국민께 감사하다면서 절대 오만해선 안 된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와 만나 대화 정치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 최상병 특검의 21대 국회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목표했던 151석을 훨씬 웃도는 175석의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국민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처에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화 정치의 복원이라며 이 대표와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 범야권이 19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국 주도권은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국회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윤석열 정권을 향한 민주당의 입법 공세는 한층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추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대표가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한 만큼 유세 과정에서 강조했던 전국민 25만 원 생활안전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예산 복원 등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승자는 창당한 지 한 달 된 조국혁신당 아닐까요? 더 선명한 대정부 투쟁을 기치로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석으로만 1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김건희 기자의 보도 보고 조국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만 후보를 낸 조국혁신당의 최종 득표율은 24.3%, 26.7%를 얻은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6석 중 12석을 가져갔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은 선거 이튿날 첫 행보로 대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빠르게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난 2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총선 도전을 선언한 조국 대표는 한 달 뒤 중앙당을 창당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우리에게 표를 달라며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비례 후보 선출과 순번 배치 모두 전 국민 대상 오디션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저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태우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란 파격 슬로건을 들고 총선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를 공언하면서도 정권 심판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에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마! 시아가마! 탄핵, 특검, 개헌, 짧고 강렬했던 구호들은 득표 전략으로 유효했지만 이젠 주어진 의석의 무게만큼이나 엄중한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선인들의 사법 리스크는 예고된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민주당에서 옮겨와 당선된 황운하 의원 역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총선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전국을 돌면서 거의 원톱 선거 유세를 하셨는데 네. 피곤하시겠습니다. 예,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네. 처음 세웠던 목표가 10석이었는데 목표 초과 달성하셨으니까 좀 만족하십니까? 예, 당연히 만족하고요. 물론 네.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추구조사에 따르면 좀 더 얻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네. 원래 목표했던 것을 이루어서 저희로서는 기쁘고 앞으로 더 국민들의 기대에 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형적인 구도 선거 아니었나 싶은데 유일하게 바람을 일으킨 정당이 조국혁신당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12석을 확보하게 해준 어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설정했던 구도는 윤석열 심판 구도를 가리게 하고 네. 그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 구도를 형성해서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 구도가 깨어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가 복구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저와 조국혁신당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강한 경고를 보내고 그리고 단호하게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진보 정당보다 강력한 우군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보면은 그 동의를 받아야 180석, 180표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견제자가 등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위치, 역할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현재 바닥으로 떨어진 민생 경제를 회복한다. 그 두 가지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기본 입장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쇄빙선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견인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물론 저희가 더 앞으로 치고 나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대의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쇄빙선, 견인선 역할 얘기하셨는데 가장 먼저 수행할 임무 뭐로 꼽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헌법적 권한인 그 거부권을 오남용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있는 거죠.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간호법도 거부했고 노랑범법도 거부했고 또 뭐 양곡관리법도 거부했고 해서 국회가 통과한 수많은 법률들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했던 그런 각종 법률들을 다시 제출하는 것 이것들을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 지금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시한도 있습니까? 시한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원래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충적 수단으로 특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리고 일과 관련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특검법을 준비하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경고를 하고 빨리 수사를 해라. 왜냐하면 모든 자료가 사실 그 안에 있거든요. 특검법을 도입하게 되면 검찰 안에 있는 기록들을 특검으로 옮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주 번거로운 절차가 시작돼야 되고 수사 진행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시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재 검찰이 하는 거죠. 근데 하지 않고 있어서 그걸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제출하겠다라는 것을 의지 표명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질문에 민주당과 합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2석이라는 게 물론 꽤 많은 숫자고 법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는 좀 모자란 숫자입니다. 혹시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런 보관도 가지고 계십니까? 단독 발의를 하려면 10석이 필요하고 현행법상 원내교섭단체는 20석 아닙니까? 현재 저희는 12석이기 때문에 단독 법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원내교섭단체를 단독으로 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원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어떤 정당 또는 무소속 인사들과 협의를 해서 20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취임하실 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 이제 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5월 달이 5월 말이면 국회 입성을 앞두고 계신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소감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법무부 장관 임명되었을 때는 뭐 대통령으로부터 법무 검찰 개혁을 하라라는 과제를 받았다면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저희가 말하는 복지국가 또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목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가짐과 관련해서는 당시 검찰개혁, 지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를 위해서 저 스스로를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라는 마음, 그 각오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로 당시에도 장관직을 수락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치 참여 창당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선거에 불리한 사법 리스크가 컸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무기의 측면이 컸습니까?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불리한 요소이고 이른바 중간층 또는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관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로서는 제가 스스로 사직생의 각오를 갖게 했다라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이 죽을 각오를 하고 몸을 던지게 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된 그런 계기였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객관적으로 불리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제가 몸을 던져서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저에 대한 하급심 유죄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2심까지는 유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혹시 그 이후의 계획도 세워놓고 계신지요? 저는 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저는 당연히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고 만약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상정한다면 제가 없어지더라도 즉 제가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동료 의원이 승계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당원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모쪼록 국민들을 위한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곳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입니다.
지난 4년 동안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수백 명의 보좌관, 당직자들이 한국 정치를 이끌어온 곳입니다. 이곳에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동안 대표 진보정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게 된 건데요. 진보정당 최초로 5선에 도전했던 당의 오랜 간판 심상정 의원은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 녹색정의당입니다. 영석. 개표 상황실엔 침묵이 짙게 깔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무릎까지 꿇었지만 원외정당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이 된다는 겁니다. 진보정의당이란 이름으로 창당한 지 12년.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지 20년 만입니다. 녹색정의당이 충분한 존재감을 유권자분들한테 확인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준엄하고 겸허하게 부자에게 세금을, 성들에게 복지를. 50년 된 불판은 갈아엎어야 한다며 혜성처럼 등장한 서민정당. 새 정치를 바랐던 국민들은 처음으로 진보정당에게 국회에 10석의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전에는 질문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억지로 질문하게 만들었었는데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끊임없이 갈라서기와 통합을 거듭하던 정의당은 비례대표 공천과 성추문 논란 등으로 젊은 표심이 떠나고 세대 교체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노동계나 시민사회 등 전통적 지지 기반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리며 독자 노선을 걸었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면서 설 곳을 잃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 당을 이끌어온 간판 심상정 의원은 결국 세 차례나 표를 몰아줬던 텃밭에서조차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쓸쓸한 퇴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진보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원내 4당으로서 진보정당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도 20명 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의 격전지에서 대부분 낙마해 정권 심판의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최측근으로 꼽혔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두 사람 모두 여당의 텃밭에 단수 공천됐지만 부산 해운대갑의 주 전 비서관만 배지를 달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 비서관처럼 수도권에 출마한 대통령실 출신 7명 중 살아남은 건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유일했습니다. 표로 보여주신 민심과 분당 주민분들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더 낮게 임하겠습니다. 의정부 갑의 전희경 전 정무 1 비서관과 안산 갑에 나선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등 대부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을 휩쓴 정권 심판 바람 속에 용산 출신이란 이력이 도리어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영남 지역에 나선 대통령실 출신들은 전원 당선됐습니다. 주 전 비서관을 비롯해 박성훈, 강명구 등 비서관 출신 후보들이 영남의 막판 보수 결집 흐름을 타고 승리했습니다. 행정관 출신인 30대 조지현 후보는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 거물인 친박 최경환 전 부총리를 꺾었습니다. 충남 홍성 예산에 출마한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역시 충남지사 출신의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지방시대, 지방의 부활을 이곳 고향 홍성 예산에서 받들 수 있도록. 현 정부 내각 출신 후보 7명 중에는 절반 정도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수도권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선거 전 초반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졌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3전 4기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거대 여당의 젊은 대표에서 이제 의석수 재석의 소수 정당을 이끌게 됐는데요. 독자 세력화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리더로서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준석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계 입문 13년 만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사장 출신의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상대로 한 2.68%포인트 차의 진땀승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당선에 영광을 안겨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최초 30대 젊은 대표로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따라 승리로 이끌었던 이 대표는 정작 제 머리를 깎지 못했습니다. 세 차례 선거에 나섰다 모두 낙선. 이번 네 번째 도전도 처음엔 무모해 보였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구를 선택했지만 후보 등록 직후 일부 여론조사에선 공 후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공격수 본능을 발휘해 선거전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걸 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자녀분 중에 또 다른 분이 혹시 주택을 보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선거전 막판 48시간 무방 유세 등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정권 심판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쓰기엔 총선 이후 부담이 있을 거라며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비례의석 2석을 늘려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개혁신당이 보수 성향의 유일 야당으로서 다른 범진보 야당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지 관심입니다. 입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것만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이것을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모에 대해서 입법부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무임 승차 폐지와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도입 등 창당 이후 제시해온 논쟁적 공약들의 추진 가능성 역시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제 경기 화성을 지역의 초선 의원이 됐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죽다 살아났습니다. 네. 아니 오늘 분단위로 스케줄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바쁘셨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방송 출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승리를 내다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뒤지고 있었는데 솔직한 심정 어떠셨나요?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쌓아온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했고 결국에는 우리 화성을 동탄 지역이 미래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아젠다들이 먹힐 도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승부를 걸었고 제 일생에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까운 승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뭐 죽는 것보다 낙선이 더 싫다라면서 무방 유세도 하시고 지역구 아파트 100곳을 도셨어요? 동탄이 이제 거의 100% 아파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의 단지가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데요. 하나하나 민원사항 파악하고 저희가 유권자들 만나서 그걸 저희가 파악해서 공약 영상으로 만들어서 100개를 올렸더니만은 주민분들이 이런 거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각 영상별로 몇백 개씩, 뭐 1000개씩 조회수가 쌓이게 되고 그게 아주 강한 표심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선거 공보물도 자필로 쓰셨다면서요? 그렇죠. 저의 손글씨체로 이제 직접 이제 구성한 공보물인데 이런 겁니다. 사실 저 상계동에 있을 때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떨어졌는데 또 동탄에서는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갔더니만은 되더라고요. 아마 그 절박함이 유권자들에게도 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혁신당 전체적으로 보면요. 비례대표까지 해서 3석을 확보했습니다. 목표는 7석이었죠. 성적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냉정하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뭐 사람은 누구나 만족이라는 것을 쉽게 하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오늘 내가 어제보다 나았느냐,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개혁신당이 만들어놓은 우리의 오늘은 분명히 예전까지 우리 모습보다 나은 모습이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특검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님은 특검은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이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당장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최상병 건 특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지금 처우에 대해 가지고는 당장 대통령께서 기소를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희화하고요.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무죄가 입증된다라고 하면 전 대통령께서 이것을 굉장히 큰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네. 박정훈 대령에. 만약에 무고한 군인의 제복 군인의 명예를 어떤 대통령의 권력으로 짓밟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네. 저는 큰 틀에서는 이거는 정권 입장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서 발언하신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안하고 계신데요. 특검은 너무 또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이 종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특검법들을 보면요. 뭐 수사할 수 있는 거 1항, 2항, 3항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여기서 인지된 모든 것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잡듯이 사람을 뒤진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특검은 보안 수사적인 측면을 활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건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건 중에서도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나면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의 영역에 좀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별로 좀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안별 다르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이제 여당 내에서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관계성, 연대 가능성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벤처를 차려온 사람이고요.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타협하거나 아니면 눈을 감았던 분들입니다. 지금 와서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적을 한다든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사후적인 평가로 뭐 비판한다든지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대안이다. 방금 뭐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오늘 의외로 조용합니다. 예, 사실 지금 이 정도면 여당이 겪을 수 있는 거의 최대의 참패 수준이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이 어디서 기인된 잘못인지를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명실상부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차기 대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를 묻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이 대표님 이름도 올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언제 올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국민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는 국내 정치에서 경험한 것들이 다소 많고 제 나이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외교나 아니면은 안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 확고한 관점이라는 것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대통령 욕심내고 이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아, 그럼 아직은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섣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국회의원 이준석으로서 어떤 모습 또 어떤 정치 보여주실지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한 데 있어가지고 의석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 170명, 180명의 의원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대정부 질의하고 그리고 또 상임위 활동하면서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먹잇감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처럼에 이런 분들 괜히 이상한 질문하셔가지고 한동훈 장관 대단한 사람 만들어 놓고 저희 개혁신당은 비록 소수지만은 정말 검증된 인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송곳질이라는 걸 바탕으로 정권에 제대로 된 견제를 해낼 수 있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경기 화성을 이준석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잃었다고 비판하면서 탈당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서 많은 표차로 낙선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역구 의석 한 석에 비례 의석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당의 입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봅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 출마했지만 친명 민형배 의원에게 62%가 넘는 큰 표차로 졌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저의 선거 결과는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저지만 저희 동지들이 모두 고전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엔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5명이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한 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 후보 공천이 취소된 세종갑에서 김종민 의원이 당선됐고 홍영표, 설훈, 박영순 등 현직 의원 출마자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비례 의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보내주신 열망을 저희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고요. 전남도지사의 오선 의원,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도 지낸 이낙연 대표는 올해 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당이 됐다며 탈당해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습니다. 공천 갈등 이후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합류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등과 합당 후 11일 만에 결별하는 등 동력을 잃으면서 제3지대 대안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한 석에 그친 새로운 미래는 향후 입지도 불투명합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새로운 미래 당원들의 또 의견과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다른 정치 세력과의 통합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며 범야권과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노력에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전체 지역구의 절반이 가까운 의석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대승이었습니다. 접전지였던 이른바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깜짝 승리를 하긴 했지만 거센 정권 심판론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막판까지 당력을 집중했던 서울 동작을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류사명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4선의 관록을 앞세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8%포인트 차로 승리하며 5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사실 저희에겐 좀 거칠은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저를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뚜벅뚜벅 저희의 진심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4년 전 800여 표 차로 신승했던 권영세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심장 용산 수성에 성공했고 민주당 표밭이었던 마포갑과 도봉갑에서 깜짝 승리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울 광진을과 중성동갑, 영등포을 등 다른 한강벨트 주요 접전지를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서울 48석 중 민주당이 37석을 가져갔습니다. 정권 심판론은 경기도에서 더욱 거셌습니다. 5석이 걸린 수원은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의 싹쓸이였습니다. 산업부 장관 임명 석 달 만에 차출됐던 박문규 후보, 유명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후보 모두 수원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용태 후보가 험지 출마로 고향 정에 도전했지만 역시 민주당 김영환 후보의 10%포인트 가까운 격차로 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도록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 성남 분당에 출마한 안철수, 김은혜 후보는 모두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전체 지역구 중 가장 많은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은 4년 전보다도 한 석 줄어든 6석만 간신히 건졌고 인천 14석 중에서도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122석이 걸린 수도권 전체의 여야 성적표는 19대 103. 80석 넘는 이 차이가 결국 이번 전체 총선 결과를 결정지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반면 또 다른 최대 승부처죠. 낙동강 벨트는 보수표가 결집하면서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전체로 봐도 국민의힘이 4년 전보다 의석수를 늘리면서 선전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접전 지역인 낙동강 벨트 지역구
10곳 중 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먼저 경남지사 출신의 거물들이 맞붙어 관심이 높았던 경남 양산 을에선 김태호 후보가 현역 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꺾고 지역구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의 어떤 물결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부산 사하을과 강서에 국민의힘 조경태, 김도읍 후보도 각각 6선과 4선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논란이 불거졌던 윤영석 후보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 갑 지역에서 낙승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두 지역구를 지키고 부산 북갑 전재수 후보가 3선에 성공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북구 주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 전체 18석 가운데 북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을 석권했고 부울경 전체 40석 중에서도 34석을 차지하며 4년 전보다 의석수를 2석 늘렸습니다. 거센 정권 심판론 속에 범야권 200석 전망까지 나오자 막판 보수 표심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부산 수영 지역도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자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에게 표가 몰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지역을 싹쓸이하고 부울경에서도 사실상 압승하고 민주당은 광주와 호남에서 전승하면서 영호남 지역 구도가 이전에 비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접전 지역이 많았던 이번 선거에서도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초접전 승부가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그야말로 피말리는 승부가 펼쳐진 현장을 김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9.4%포인트 차로 민주당 이지은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던 서울 마포갑. 개표 직후부터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시대 전환의 대표였다가 합당을 했죠. 50.8%로 1위 달리고 있고요. 20% 넘게 개표되면서 이지은 후보가 선두로 올라섰지만 다시 뒤집히며 살얼음 승부를 이어갔고 결국 0.6%포인트, 599표 차로 조정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역시 출구조사에서 열세였던 울산 동구의 민주당 김태선 후보. 개표 이후 줄곧 1%포인트 미만 차이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합니다. 개표율 93.6%인 가운데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45.5%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를 단 568표 차이로 누르고 이 지역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경기 용인병의 민주당 구승찬 후보 역시 국민의힘 고석 후보와 개표 내내 엎치락 뒤치락 초접전을 펼쳤습니다. 개표가 종료된 순간 표차는 851표, 불과 0.53%포인트 차의 승리였습니다. 지역구로 옮겨 하남 갑 지역에 도전한 추미애 후보는 개표율 80%를 넘기는 순간까지 국민의힘 이용 후보에 뒤졌지만 막판 뒷심으로 역전에 성공, 1.17%포인트 차로 6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네, 지켜보면서 정말 박빙의 승부로 결론이 났습니다. 부산 사하갑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최인호 후보에 도전한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 8시간 동안 7번이나 뒤집히는 승부 끝에 단 693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솔직히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최소 표차 당선의 주인공은 경남 창원 진해의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로 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가까스로 눌렀고 표차는 단 497표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인 저녁 6시에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의 예측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구에서 접전지도 많아지고 또 사전 투표율도 높아지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MBC는 어제 오후 6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방송에서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정당의 의석수를 예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서 184석에서 19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를 합쳐 85석에서 99석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개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결과 서울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 동작 을 지역에서 유사명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8%포인트 차이로 나경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출구조사 보고 다들 아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요. 용궁 갔다 왔습니다. 전국이 사실상 거대한 하나의 지역구인 대통령 선거와 달리 총선 지역구는 254곳에 달합니다. 접전 지역구가 많고 출마한 후보자 수도 많아 오차 가능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지만 높아지고 있는 사전투표 비율도 변수가 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한 45%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거죠. 네. 선거법상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마감 직후 출구조사 예측은 투표날 당일의 출구조사 결과에다 전화 여론조사 등을 통한 사전투표 보정작업 등을 합산해 발표됩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선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 투표율 변수에 대응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출구조사 예측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탄탄해지게 됐습니다. 공천 과정을 통해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범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하며 압승을 이끈 이 대표는 차기 대권에 재도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천 내용이 극심하던 한 달여 전만 해도 민주당은 원내 일당마저 뺏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았습니다.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조롱과 야유가 난무하면서 중진 의원들의 탈당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말을 아꼈던 이재명 대표는 혁신 공천임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고 진통 끝에 현역 교체율 42.5%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사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는 군소정당의 활로를 열어주는 준연동형제를 선택하며 민주진보 진영을 단일 세력으로 규합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란 대승을 거둔 이 대표는 한층 강화된 당 장악력과 함께 대권 재도전에도 청신호를 켰습니다. 총선 영입 인재와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해 명실공히 이재명 대표가 당의 중심이 되면서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됐습니다. 투표용지는 바로 옐로우 카드 경고장입니다.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친명계 지도부가 확실시 되는 만큼 사실상의 1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에서 거둔 압승을 바탕으로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가며 전국 주도에 나설 전망입니다. 변수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발목을 잡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보폭을 가늠할 마지막 장애물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막말부터 편법 대출 논란까지 선거 막판 논란에 휩싸였던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도 나란히 당선됐습니다. 당초 이들 논란이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봤던 민주당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오늘 분명 악재가 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경기수원정 김준혁 후보와 불법 대출 의혹의 안상갑 양문석 후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두 후보 모두 22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습니다. 김 후보는 2,300여 표 차이로 개표 막판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대파 논란이 있었던 후보에게 막말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후보가 힘겹게 이겼습니다. 새로운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그리고 신중한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후보 역시 자녀 이름의 사업자 대출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사실이 드러난 데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까지 불거져 선관위 고발을 당했지만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 당선됐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논란이 선거 전 막판 주목을 받았을 때 당은 선거 판세에 큰 지장이 없을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사실 여론조사의 시간도 지났고 변수의 시간도 지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은 접전지 등에서 패배한 후보들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들 두 후보에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 양 후보의 지역구는 각각 박광온, 전해철 전 의원이 3선을 지낸 곳입니다. 모두 이른바 비명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하위 20% 평가를 받고 탈락한 뒤 친명인 두 후보가 민주당 텃밭에 공천장을 받아 의원 배지는 달게 됐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후 양문석 당선인의 거취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준혁 당선인 역시 선거 전날까지 과거에 했던 새로운 막말이 계속 알려지면서 막말 논란의 당사자란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여권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장한 뒤 선거전을 이끌며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떠올랐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초라한 총선 성적에 주저앉았습니다.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도 정계의 잔류 의지는 굽히지 않았지만 정치적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지 닷새 만에 여당 대표로 자리를 옮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지만 한 위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여기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단숨에 여당의 총선 지휘봉을 잡은 검사 출신의 화려한 정치 초년생. 취임 일성은 운동권 청산이었습니다.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정치 개혁 공약을 쏟아내며 정치 불신 여론을 겨냥한 의제 선점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그리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당정 갈등의 중대 국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마가 덮친 시장 앞에서 한방눈 속 대통령을 향한 90도 폴더 인사는 한 위원장이 극복하기 힘들었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잠복했던 당정 간 앙금은 공천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대파 논란 등 선거 전 막판 이딴 악재와 함께 한 위원장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정책 비전과 약속은 잘 보이지 않은 채 야당 대표들을 향한 거친 표현이 유세장을 내내 뒤덮었습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한 위원장은 사퇴 발표 직후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당 내에서는 윤한 갈등을 거치며 한 위원장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과 당분간 기억에서 잊혔다가 대선을 1년 앞둔 내후년 지방선거를 즈음에 복귀할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퇴장으로 차기 여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용산에 당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 상황에서
접전 끝에 당선된 안철수, 나경원 두 중진 의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 막판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초접전 지역구로 떠오른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거센 추격을 물리치고 접전 끝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윤석열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무게감 있는 여당 중진이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의 노골적인 견제를 받은 끝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상대로 안철수 의원이 각을 세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쓴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잘못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당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그런 건강한 건설적인 당정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며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인 책임자들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한층 더 날을 세웠습니다. 4년 만에 동작을 다시 탈환한 나 전 의원도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당심을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당이 민심을 정말 빠르게 꼭 정부에 또 용산에 전달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두 사람 모두 당대표직에 다시 도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8.67%포인트 격차로 패했습니다. 빅매치로 주목받았지만 당이 큰 패배를 당하면서 존재감은 다소 묻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번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 파행을 거듭해온 국정 운영에 엄중한 경고가 내려진 거란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총선을 기점으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든 정부 여당이 돌아봐야 할 지난 2년의 난맥상을 강현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재임 2년간 퇴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수 여론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잇따라 거부권에 좌절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마저 국회로 되돌아가자 권력 사유화 논란마저 불거졌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 잼버리 파행에 이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국민은 늘 옳다고 했지만 이른바 이념 갈라치기의 재등장과 입틀막 논란으로 민심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와 도어 스태핑 중단에 이어 비판 언론을 겨냥해 방통위, 방심위, 검찰, 감사원 등 국가기관들이 사실상 총동원됐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여론의 분노는 거셌지만 대통령실은 느긋했습니다.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은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은 조급증을 드러냈습니다. 의대생 증원에 대한 51분간의 대국민 담화, 관건 선거 논란에도 24차례나 민생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표심으로 드러난 민심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지난 2년의 퇴행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네, 이번엔 총선 전반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이남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 참패, 뭐 이렇게 보면 1년, 4년 전하고 비슷한 결과로도 보이는데요. 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의 구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의석수를 살펴보면요. 민주당과 비례정당이 175석, 국민의힘 계열정당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그리고 개혁신당 등이 5석을 갖게 됐습니다. 21대 국회 성출 당시를 보면 민주당 계열이 180석,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계열이 103석, 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9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이었습니다. 의석 분포 자체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엔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단독 과반을 훌쩍 넘은 겁니다. 다르다 이거죠. 네, 야당이 이 정도로 압도적인 성과를 낸 적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변명은 더는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건데 지금 여당의 분위기, 당정 관계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부터 여당 내부에서는 패배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를 새로 꾸려야 하고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도 뽑아야 됩니다. 여당의 수장이 바뀐 건 이준석 전 대표 이후 지금이 6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당정 관계가 변수인데 네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여당이 대신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만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당의 차기 대표를 뽑게 될 때도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공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여당 내에선 대통령이 그 공을 제대로 다루는가, 이런 네.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태도, 대응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이종섭 대사 문제나 의정 갈등 같은 문제를 놓고 네. 여당 내 인사들이 대통령실의 불만을 대놓고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네. 이런 흐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특히 주목해봐야 할 점은 지금 범야권이 190석을 넘게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당에서 10표 미만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법률안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네. 당장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추진 의사를 대놓고 밝힌 만큼 네. 이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개헌선을 넘나드는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민주당은 어떨까요? 아까 뭐 같은 압도적 과반 의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한 추진력을 좀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민주당은 일단 당초 목표로 세웠던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져온 만큼 네. 고무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번 압승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여론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히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공천으로 벌어진 파동, 또 그렇게 들어온 후보들의 막말 등으로 인해 더 얻을 수 있었던 의석을 손해본 게 아니냐, 이런 네. 의견도 있습니다. 네. 또 반면 여당은 오히려 이번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쇄신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로 국정을 심판한 시민들은 이제 거대 야당에 대한 평가도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으로선 향후 차기 정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남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국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여의도를 떠났던 민주당의 중진들, 이른바 올드보이 상당수가 4년 만에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을 떠나 새 옷을 입고 총선에 나섰던 이른바 탈당파들은 대부분 고배를 마셨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 출신인 국민의힘 이용 후보에 불과 1,200표 앞선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국회에 발을 들인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기 전까지 5선을 역임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선 당대표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성 정치인 최초이자 당내에서도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된 추 전 장관은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소신과 사명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자리든 마다하지 않겠다. 6선의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고 대표적인 범야권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고향에서 92%대의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4년 만에 여의도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올해 나이 81살로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인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다른 올드보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를 상대로 70%포인트가량의 큰 득표율 차로 당선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옷으로 갈아입은 후보들은 연이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비판하며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은 내리 5선을 해온 대전 유성을에서 첫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지난 2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 또한 민주당 후보에 밀렸습니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 소속으로 민주당을 나와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원욱, 조응천 후보도 거대 양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 역대 최다인 60명의 여성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당선인 300명을 연령별로도 따져봤는데 5, 60대가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20, 30대 청년 정치인은 14명에 그쳤고 20대 당선인은 1명도 없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권영엽 후보는 새누리당 대표 출신인 이정현 후보를 46%포인트의 큰 차이로 눌렀습니다. 우리 민주당 69년의 역사상 우리 지역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을 처음으로 탄생시킨 그런 순간입니다. 대다수의 지역민들께서 색다른 확실한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나온 건 지난 1978년 김윤덕 당선인 이후 46년 만입니다. 서울의 주요 격전지로 꼽힌 중성동 갑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이겼고 강동 갑에서는 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를 따돌리고 지역구를 지켜냈습니다. 광진 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후보가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린 이른바 강남 3구에서는 전체 8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인 4곳에서 여성이 당선됐습니다. 송파병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를 제외하면 서초갑의 조은희, 강남갑의 서명욱, 송파을의 배현진 당선인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여성 정치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은 36명으로 29석을 기록한 지난 21대 총선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60명으로 4년 전보다 3명이 늘었지만 전체 의원 수의 20%에 불과합니다. 당선인들의 나이는 50대가 15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60대가 100명, 40대가 3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젊은 유권자를 대변할 20, 30대 청년 일구는 지난 총선 때보다 1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대 2명이 배지를 달았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엔 20대 당선인은 1명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 기조는 물론이고 각종 감세 정책이나 개발 공약을 지키는데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12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70조 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입 감소의 영향이 컸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3.9% 적자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 재정 준칙 3%를 지키는데 2년 연속 실패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 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감세를 했는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양립 가능한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려면은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 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에서 내걸었던 유세 현수막들이 고스란히 쓰레기로 남게 되죠. 정부가 재활용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애초에 현수막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일찌감치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현수막을 내리고 이를 접어 트럭에 싣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침 7시부터 3시간 동안 걷어들인 현수막은 모두 60여 장, 무게는 대략 1톤에 달합니다. 오늘 오전 동안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 중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1톤 트럭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비슷한 양의 현수막이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트럭에도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현수막들은 대부분 소각장으로 보내집니다. 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진도 있고 좀 예민한 문구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이 좀 더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거 후 배출되는 현수막 쓰레기는 매번 골칫거리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 기간엔 1,740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엔 1,111톤, 전국 동시지방 선거 기간엔 1,557톤의 현수막이 배출됐습니다. 전국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1,000톤 이상 나온 겁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260만 장의 현수막이 수거됐는데 재활용률은 24.8%에 그쳤습니다. 현수막은 대체로 폴리에스터와 같은 플라스틱 합성 소지로 만드는데 땅에 묻어도 쉽게 분해되지 않고 소각했을 땐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비로 각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의미하게 잘 만들어서 질 좋은 재활용품이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무료로 나눠줘도 안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왜 지자체가 돈을 들이고 세금을 들여서 그냥 다른 형태의 쓰레기예요. 전문가들은 재활용 동료보다 선거 기간 현수막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소입니다. 네, 올봄 벚꽃은 충분히 즐기셨는지요? 어제 안양천의 모습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반소매 차림으로 막바지 벚꽃을 즐기는 시민들도 있고요. 어느덧 이 벚꽃은 꽃비가 되어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초록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데요. 이 벚꽃이 지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아직 4월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6월 중순에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특히 일요일에 열기가 가장 많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일요일에는 28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서울에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 가겠고 바람도 약간씩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사이 대부분 지방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약간 덥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은 일요일에 절정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